그날은 제 칠순 생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떠들썩한 잔치였지만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시험대였죠. 아들 지성이와 며느리 아영이는 술잔을 들고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단번에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을 수개가 채 끝나기도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성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칠순도 넘으셨는데. 엄마, 칠순도 넘으셨니다. 그들은 저를 부양할 마음이 없었고 오직 제 집만을 탐내고 있었죠. 이제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제 이름은 임기진, 올해 칠순입니다. 성남의 낡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죠. 칠순이라는 나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반평생을 걸어왔습니다. 본래는 이 날만큼은 편안히 식사하며 마음이나마 따뜻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가 저를 완전히 차갑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앞치마를 두른 뒤 물 한 주전자를 끓였습니다. 부엌이 차가워 난로에 불을 붙여 손을 녹였습니다. 직접 요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갈비찜, 생선찜, 삼계탕, 모두 제 아들 지성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죠. 빵집에 가서 케이크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위에는 칠순 축하라고 적혀 있었고요. 어쩌면 익숙한 음식 냄새 속에서 그가 어린 시절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떠올릴 시절의 모습을 저는 채소를 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차림이 사실은 저의 마지막 시험대라고요. 저는 이미 집 문제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박 변호사도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진심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면 저는 아직 망설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이웃집 이 할아버지가 먼저 오셨습니다.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오시며 웃으며 외치셨죠. 귀진 씨, 칠순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웃으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집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은 그래도 좀 편안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사촌 동생 김용수 씨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이 집 정말 좋네요. 살기 편안하시죠? 박 아주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큰 집에서 혼자 살면 얼마나 추워요. 일찍 실버타운으로 옮기시는 게 마음 편하고 좋죠. 저는 그저 웃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마음이 무뎌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음식들을 상에 올리자 집안 가득 향긋한 냄새가 퍼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시가 다 되어서야 지성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지성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차가 막혀서요. 차가 막혀서요. 라고 외투를 던져놓고 휴대폰은 외투를 더 내들었습니다. 라고 외치더니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영이는 선물 상자를 들고 예의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바쁘든 피곤하든 하지만 생일날조차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보여주기 귀찮아한다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가 시작되었고 상위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금세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기진 씨, 이 집 말이에요. 혼자 사시기엔 정말 아깝죠. 김용수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박 아주머니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일찍 지성이 부부한테 명의를 넘겨주면 그들도 좀 편할 거예요. 어르신은 실버 커뮤니티 같은 데 가시면 훨씬 자유로우실 텐데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간찬을 집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3번쯤 돌자 지성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굽혔습니다.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칠순도 넘으셨는데 어서 사인하세요. 제 손 안에 젓가락이 멈칫했고 심장이 마치 송곳으로 찔린 듯 아팠습니다. 식탁 위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맞아요. 귀진 씨, 빨리 처리하는 게 편해요. 김영수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자식들 것이 될 텐데 일찍 하는 게 좋죠. 어떤 사람들은 사인하고 마음 편히 노년을 보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지성이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릴 적 시험을 망쳐놓고는 몰래 제 손을 잡고 선생님께 잘 말해달라고 애원하던 지성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답답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는 다시 시끌벅적해졌고 누군가는 농담을 하고 누군가는 술을 권하며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시선이 점점 아래로 향했습니다. 상미에 칠순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꽂힌 케이크를 꽂힌 케이크를 꽂힌.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드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고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이 생신잔치는 저의 마지막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가족의 정은 사라지고 오직 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잔치 뒤를 정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그릇과 젓가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작게 한 조각 잘라 입에 넣으니 너무 달아 느끼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하자. 그 생신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에는 몇 번이고 되감기 되었습니다. 엄마, 칠순도 넘으셨는데 어서 사인하세요. 그 말은 마치 송곳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지성이의 말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며 심자는 것들 기까지 했던 친척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이 일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그들은 모두 즐겁게 먹고 마셨고 얼굴은 술로 인해 벌개졌습니다. 잔들이 부딪히며 백세만세, 복해만세 같은 길한 말들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식탁 밑에서는 다른 계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부엌에 차를 준비하러 갔을 때 모퉁이를 돌다 박악 아주머니가 베란다에서 김영수 씨와 이웃집이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지. 이 집은 언젠가 비워야 할 거야. 지성네 가족은 벌써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잖아. 맞아요. 제 생각엔 일찍 처리하는 게 좋아요. 괜히 늦어져서 문제 생기를 일찍 처리하는 게 좋아요. 괜히 늦어져서 문제 생기려 와요. 어쩌면 그들은 제가 듣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언젠가 이사를 가야 할 늙은 할머니일 뿐이었고 고분고분 말을 들어 집을 노리는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사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미화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아래층 이웃으로 저와 함께 아침 운동과 태극권을 합니다. 그녀는 과일을 씻어주고 심지어는 귤을 정성껏 가서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귀진 씨, 그 사람들 헛소리 듣지 마세요. 집은 귀진 씨 것이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는 조금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온기는 방 안가득한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웃집 김민준 씨도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칠순이신데도 이렇게 정정하시네요. 저희 나중에 춤 모임 만들면 꼭 모실게요.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는 단 2명뿐이었고 왕래하는 친척은 한 무더기였습니다. 그들은 생신 축하를 말했지만 눈빛은 계속해서 집과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집 얼마 정도 해요? 요즘은 재개발 때문에 서로 가시려고 내리던데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감정 없는 껍데기처럼 그곳에 앉아 차를 따르고 반찬을 더해 주었습니다. 마음속은 두꺼운 솜으로 쌓인 듯 답답하고 부풀어 솜으로 쌓인 듯 답답하고 부풀어 솜으로 쌓인 듯 답답하고 술을 마실 시간이 되자 김영수 씨가 제일 먼저 일어섰습니다. 자, 여러분 기진식에 건배합시다. 칠순생신 축하해요. 모두 잔을 들고 크게 웃었고 겉보기에는 무척 더들썩했습니다. 웃음소리는 폭죽 터지듯 펑펑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고 오직 살피고 떠보는 시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정적으로 동요하는지 합리적인 사람인지 눈치가 빠른 사람인지 저는 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성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별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도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냉담하게 저를 살피고 있었고 마치 걔가 스스로 입을 열어 그들에게 협조하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아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탁 위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방금 알아봤는데 이 진명의 이전을 빨리 끝내면 세금도 덜 낼 수 있대요. 훨씬 이득이죠. 그녀의 말투는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 속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인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식탁 위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뒤 김영수 씨가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 직며느리는 일 처리가 정말 깔끔하네. 박 아주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문제는 일찍 처리하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나중에 당신들이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가 죽은 후에 복잡해질 절차였고 제가 살아있을 때 미리 서명해두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선 살한 조각을 집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생선찜이었고 오래된 레시피대로 국물을 냈는데도 지금은 아무리 먹어도 종이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떠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바닥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는데 마치 얼룩진 낡은 사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이 집 안에서 제가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주인공이고 오늘의 생일자였지만 사실 모든 이들은 저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아직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현실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지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응대하며 웃으며 그들에게 반찬을 더해주고 그들의 축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살아있는 엄마가 아니라 재산권과 같이 자원을 가진 늙은이일 뿐이라는 것을요. 식사는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귀진 씨, 몸조리 잘하세요. 겨울 지나고 저희가 다시 찾아뵐게요. 라고 다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다람이 소파 등받이의 술장식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사람들로 가득 찼던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행주를 들어 식탁을 닦다가 문득 손에 멈췄습니다.
그 식탁보는 제가 직접 싸서 꽃무늬를 수놓은 것으로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남편 임씨도 있었고 지성이가 하은이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곤 했으니 집안이 늘 북적였습니다. 지금도 북적거림은 있었지만 그 사람 냄새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신잔치가 끝나자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남은 밥과 반찬, 엎질러진 술, 기름진 휴지,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몇 개의 복숭아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겨우 한 조각만 잘렸을 뿐 나머지는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질질 끌며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수도꼭지에 손가락이 닿자마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부엌 불빛이 너무 밝아 제 그림자를 바닥 타일에 길고 가늘게 드리웠습니다. 마치 외로운 노인처럼요. 저는 식탁을 닦으면서 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엄마, 칠순도 넘으셨는데 어서 사인하세요. 빨리 처리하는 게 마음 편해요. 어차피 언젠가는 자식들 것이 될 텐데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식탁을 닦아야 그 음식물과 술을 깨끗하게 지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닦고 나서 또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그릇이 제 손 안에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제 마음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아무것도 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커튼을 뚫고 거실 탁자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탁자를 바라보며 마치 옛날 남편 임씨가 그곳에 앉아 땅콩을 까고 치문을 보던 모습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집으로 막 이사 왔을 때였고 겨우 50살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지성이는 아직 타지에서 고생하며 일하고 있었죠.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희망은 아주 비슷했지만 저만 더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도 어두운 방은 이렇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저는 이미 칠순입니다. 남편 임씨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아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이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약을 가지러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절반쯤 걸어갔을 때 발이 휘청거리며 세상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저는 저들러 벽을 붙잡았고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가슴을 막고 있는 듯했습니다. 약을 털어내려는데 손이 계속 떨렸고 몇 알의 약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도저히 주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기대 앉아 남은 약을 삼켰습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시지 못하고 엎질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으며 목이 조이는 듯 답답했습니다. 또다시 혈압이 오른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한참을 진정하고 나서야 조금 나아졌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뿐 누울 기운도 없었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으며 귀에서는 여전히 위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벽 너머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내어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식사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한마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버티고 참으며 기대했던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린 시절의 사소한 기억들을 떠올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엄마이고 친척이며 함부로 명의를 넘길 수 있는 벽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집만을 탐냈고 제가 어서 사인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저는 가족의 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시험에 들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돌아온 것이 이해가 아니라 압박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편안하게 식사 한 끼를 마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항상 집 이야기로 흘러갔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울다가 문득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머릿속에 어떤 선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은 아직 길고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시험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요. 저의 마지막 기다림 또한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고 누구도 다시 돌아와 저를 시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천장은 눈부시게 하였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으며 팔에는 링거 바늘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각질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이자 온 가슴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 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직과는 달리 차가웠습니다. 귓가에는 링거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시계처럼 똑딱이며 조금도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고 머릿속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쓰러졌구나. 어젯밤이거나 오늘 아침이었겠지. 약을 가지러 갔다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약병조차 열 수 없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병실 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였는데 아래층 미화 씨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으셨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저는 그 어조가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잠시 후 미화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아직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진 씨, 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제 팔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죽 드시라고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들어가 보니 기진 씨가 바닥에 쓰러져 계시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어서 전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이웃에게 무척 고마웠습니다. 제 아들보다도 더 가족 같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30살 초반의 젊은이였는데 안경을 쓰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검사 결과를 보고 혈압을 다시 한번 잰 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고혈압으로 인한 일시적인 뇌어혈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요. 10분만 더 늦었으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평소에 약은 드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었어요. 어제 아마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의사는 저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이러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더 이상 이런 감정 기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셔야 할 것은 이게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제 몸이 안 좋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저를 짓누르고 억눌러 왔던 것입니다. 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성이와 아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미화 씨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성이가
저를 한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입원했어요? 그러고는 병산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영이는 손에 든 보온병을 내려놓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대추죽 그려왔어요. 이따 좀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따뜻했고 보온병도 신경 쓴 흔적이 보였고 말도 달콤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지성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본 것은 혈압도 아니었고 병세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은 엄마한테도 일종의 경고였겠죠? 그러니 지금 정신이 맑으실 때 증명의 이전을 처리하는 게 어때요?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골치 아픈 일을 남기지 않게 말이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영이는 옆에 앉아 조심스러운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설령 저희에게 주실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일찍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에 저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잘 살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깔끔하게 죽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더 앉아 있다가 푹 쉬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미련 없이 깔끔하게 떠났고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밤에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제가 잠들지 않은 것을 보고는 침대 옆에 앉아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할머니, 낮에는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혹시 놀라실까 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할머니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뜸을 들이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몸에는 문제가 없는데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반복적으로 병을 앓으세요. 특히 할머니처럼 집안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 보면 오히려 본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참지 마세요. 때로는 참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응시하며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친척들의 험담도, 집을 둘러싼 소동도 참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입원이었고 죽을 뻔한 위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버텨왔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와 제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사진을 비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지성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성이는 제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아. 제가 냉정하거나 그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차마 끊어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묶고 짓누르고 소모시키는 이 모든 끈들을 스스로 끊어낼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저는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마음이 약해서 혹시라도 지성이가 언젠가 돌아와 수고하셨어요라는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 모든 준비를 찢어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를 처음 찾아갔던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반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다 홀린 듯이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젊었습니다. 30살이 넘었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꽤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 집 상황을 다 듣고 나서 단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명의를 이전하실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집니다. 아니면 그저 그들을 겁주려는 것입니까? 그는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서 일단 알아보려는 것입니까? 그날의 대화는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는 요즘 많은 어르신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 위해 증여를 택하지만 증여는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의 마음이 변하면 취소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매매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징적으로 1원이라도 받으면 거래로 확정되어 증여가 아닙니다.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요즘은 가족 간의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천천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외부인이었기에 인정사정 없이 말했지만 그의 말은 모두 이치에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저와 남편 임씨 공동 명의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동으로 제 단독 명의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집은 낡았지만 위치가 좋아서 지금은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주선으로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타지에서 사업을 하는 젊은 부부였는데 사람들이 정직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제시했으며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희 셋은 2번 만났고 집도 둘러봤으며 매수자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었고 이제 제가 마지막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밤 계약금 송금에 합의했고 잔금은 제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 계좌는 제가 지난달 일부러 차를 타고 타지로 가서 개설한 것이었고 이름은 제 친정의 성을 변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성이조차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드니 오히려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은행에는 제가 일찍 갔는데 줄을 서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창구의 젊은 직원이 제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계좌를 만드세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요. 사람은 말이죠. 늙어서야 깨닫게 돼요. 돈마저도 아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진정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을요. 계좌가 만들어지자마자 저는 즉시 돈을 이체하여 시험해 보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매달려 있던 돌덩이가 드디어 땅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화 씨는 몰랐고 박 변호사는 알았어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성이는 더더욱 알 리가 없었죠. 저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공원 체조를 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이상한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많아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일찍 알았다면 무슨 일이 또 벌어졌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깊숙이 숨겼고 꿈속에서조차 감히 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명의를 이전한 뒤 잔금을 송금받고 이사가면 되는 깔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요. 그래서 저는 그 칠순 잔치를 열었습니다. 떠들썩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마지막 이유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저는 꼬박 4일 동안 음식을 만들고, 장식하고,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혼자서 식탁과 의자를 옮기고, 유리창을 닫고, 창문에 장식도 붙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정성껏 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가 하나의 판이었고, 하나의 거울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비춰볼 저의 마지막 거울이었다는 것을요. 잔치날, 저는 가장 좋은 수놓은 한복을 입고 남편 임씨가 생전에 선물해준 작은 금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성이가 먼저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말해주기를, 어서 사인하세요라는 말 대신에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안부 인사도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자마자 명예 이전을 재촉했습니다. 옆에서는 아영이가 맞장구 치고 박 아주머니가 거들고 김영수 씨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한마디도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가 서명하는 것을 식사보다 더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은 그날부터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식사가 끝나고 저는 소파에 앉아 친척들이 가져온 선물 더미, 남은 음식, 빈 술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마치 텅 비어버린 우물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끼 식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식사가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제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적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메시자 쪽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임 할머니, 저희 언제 계약서에 사인할까요? 저는 휴대폰을 보았고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한마디 답장했습니다. 제가 퇴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 집이 몇 번이나 개조되었는지 저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남편 임씨가 살아있고 지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집을 뿌리 삼아 살아왔습니다. 모든 중요한 날들은 이 집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 예방접종을 맞고 돌아올 때도 이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 겨울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연탄난로를 사용했는데 아이는 작은 이불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곤 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이불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곤 했습니다. 웅크리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행주를 들고 거실부터 부엌, 그리고 베란다까지 닦았습니다. 창턱에 걸린 화분은 이미 시들었고 구석의 신발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해주는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세탁기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세탁한 옷들을 꺼내어 잘 개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집안 전체는 선풍기 소리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여전히 그 낡은 침대였고 남편 임씨가 쓰던 베개는 아직 그 자리에 납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저는 서랍을 열어 그가 생전에 자주 사용하던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케이스는 닳아서 반질거렸고 채널 다이얼은 이미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닦았습니다. 옆에는 그가 사용하던 돋보기, 잉크 없는 볼펜 한 자루, 그리고 누렇게 바른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아 하나하나 만져보았고 마음속은 천천히 비워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 그 라디오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날 탓하지 마요. 눈물이 저절로 뚝뚝 떨어졌고 목소리는 목구멍에 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서러움이 하룻밤 사이에 터져나온 것처럼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을 지탱할 수 없어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그 쪽지를 썼습니다. 많은 것을 쓰지 않고 몇 마디만 적었습니다. 지성아, 집은 이미 정식으로 팔았고 서류는 다 정리되어 있으니 날 찾지 마라. 나는 잘 지낼 것이다. 엄마가. 쪽지는 TV 장식장 위에 리모컨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에 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겪었던 서러움을 그들이 못 본 척했으니 이제 제가 떠나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 깔끔한 회색 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검은색 서류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 할머니, 차는 아래층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한 여행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절반은 옷이었고 절반은 통장, 신분증, 낡은 사진, 그리고 그 라디오였습니다. 절차는 내일 아침에 인계하겠습니다. 열쇠도 경비실에 전달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건은 다 옮겼나요? 다 옮겼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몇몇 오래된 물건들 외에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가스 밸브를 뽑고 인터넷 공유기에 전원을 내렸습니다. 불을 하나씩 껐고 현관에 작은 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잠시 멈춰 서서 10초 동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파, 거실 탁자, 텅 빈 신발장, 베란다의 반쯤 열린 커튼.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잠금쇠가 찰칵 소리를 냈는데 마치 제가 과거에게 던지는 마지막 말처럼 들렸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차는 고가도로를 달렸습니다. 도시의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어깨 가방을 툭툭 치며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저에게 다음 일정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선 임시 아파트에 머물다가 잔금 이체를 처리하고 며칠 뒤에는 제가 미리 선택해 둔 도시의 실버 커뮤니티로 이사 갈 것이라고요. 저는 네 하고 대답할 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고 우리가 역 안으로 들어설 때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합실에는 여전히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보안 요원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소지품 관리에 유의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차표를 책사에 끼웠습니다. 기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교회를 지나 터널을 빠져나오자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창밖 도시의 그림자는 거울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익숙한 거리, 건물들, 줄지어 선 가로등이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한 대야의 물속에 잠겨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드디었습니다. 기차 방송에서는 일기예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었고 햇살이 들어와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옷깃을 여몄습니다. 밖은 조금 쌀쌀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고 홧김에 그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풍파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풍파를 일으킨 것이 다름 아닌 저, 엄마라는 사실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사한 후 저는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옛집 쪽의 도면을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몇 가지 핵심 정보만 보내주었습니다. 지선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 저에게 서명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그가 본 것은 제가 남긴 쪽지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성이는 끓는 소 뒤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여기저기 전화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으며 심지어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집은 이미 제 명의가 아니었고 당연히 담보로 잡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가 굳게 믿었던 것, 그가 의지했던 그 작은 부동산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그 아들을 안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오직 손만 벌릴 줄 알았고 한 번도 저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집에 앉아 있으면 영원히 그가 와서 열쇠를 가져갈 것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웃집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지성이가 집에 돌아오던 날은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 이전을 서명할 준비를 마쳤다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나서 리모컨을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체면을 구겼을 뿐만 아니라 계획까지 망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가 밖에서 이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집만이 그의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집만이 그의 거였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판 삼아 도약하려 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없으니 그의 아내 아영이도 초조해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영이는 이미 그 집 매매 대금을 눈독 들이고 있었고 딸 하은이가 중학생이니 학군 좋은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자주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하은이가 명문중학교에 자랑하며 하은이가 명문중학교에 가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제가 그 돈을 내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ATM 기계처럼 여겼고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변호사는 아영이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싸우지도 소란 피우지도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당신 뭘 보고 살아. 지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실리적인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성이와 결혼이었지만 저는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성이와 결혼한 것이 고생하며 그녀는 지성이와 결혼한 것이 고생하며 살기 위함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하은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지성이는 정말 홀로 남았습니다. 아내도 없고 딸도 없으며 사업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원래 인맥을 통해 간부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 나중에 대출이 끊기고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름이 거론되며 비판을 가론되며 비판에 틀어박혀 하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에게 담배를 건네고 선물을 주며 지성 대표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가 밤에 혼자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우며 30분 동안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마셨습니다. 밤낮 없이 마셨습니다. 저는 그가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TV를 가장 큰 소리로 켜놓고 옆에는 빈 술병이 쌓여 있으며 바닥에는 토사물이 흥건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왜 갑자기 삶이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한 걸음 가족을 내쫓고 집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먼저 기차에서 내렸을 뿐입니다. 어느 날 미화 씨가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제 옛집 동네를 지나다가 지성이가 아래층에 서서 박 변호사를 붙잡는 것을 보았다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대체 어디 있어요? 변호사는 말해주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그분은 아주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미화 씨는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전 그는 어머니가 늙어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남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늘 저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제가 빛을 거두자 그는 더 이상 사람다운 모습을 비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집을 잃어서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쁘지도 않았고 의기양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사라진 지 3주째 되던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임 할머니, 아드님 대출이 거절되고 자금줄이 끊겨서 여러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지금 빚이 꽤 많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물컵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가 자세를 바꿔 계속 마셨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너무나 순탄하게 살아왔고 세상의 모든 의지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순탄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새로운 곳에서 베란다 밖의 잔디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푸르러서 마치 가짜 같았습니다. 문득 그가 어릴 적 넘어지면 항상 엉엉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제가 안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커서는 아무리 심하게 넘어져도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연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에는 저를 친엄마처럼 생각한다고 좋게 말했지만 지난 몇 년간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한 글자, 집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그녀는 지성이와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떻게 당신 엄마가 집을 팔 줄도 예상 못할 만큼 멍청할 수 있어.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것이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접시와 옷을 내던지고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집도 없어졌고 당신도 쓸모없으니 이 결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지성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아마 그녀가 오랫동안 자신을 참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도 엉망진창이었는데 무슨 염치로 남에게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영이를 따라 떠났습니다. 짐은 스스로 쌌고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날 때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그렸던 그림 한 장의 조각을 방 한구석에 남겨두었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지성이가 그녀를 붙잡았을 때 그녀는 단 한 것도 하은이를 못 지성이가 그녀를 붙잡았을 때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그랬잖아. 여기가 나와 할머니의 집이라고. 이제는 다 없어졌어. 제가 남아 있었다면 하은이는 어른들이 서로 싸우고 노인의 집을 속이는 모습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런 계산적인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이는 나중에 돈을 빌리려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나 고객들은 그가 집을 잃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예전에 자신을 이끌어주었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단 한마디만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래사장 위에 지어진 집 같아. 기초가 없는데 누가 감히 투자하겠어? 이번에 그는 벽이 무너지자 모두가 민다는 말의 의미를 정말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전 그는 회사에서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통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소외되어 회의에도 불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가를 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그를 해고하지 않았지만 한 구석에 한직으로 밀려나 사실상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제가 집을 팔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판 곳은 그를 해치기 위함이었고 그는 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결국 그저 아니라 자기 준 것이 아니라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설령 제가 정말로 집을 남겨 그에게 주었다 한들 이웃집에서는 그가 요즘 잘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질이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있고 아침에도 커튼은 여전히 닫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영이가 짐을 가지러 돌아왔을 때 그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빛은 멍했으며 옆에는 술병들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한겨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한겨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진정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신호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지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의 엄마라는 것을 아직 기억하는지 보려고요. 결과적으로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그 집뿐이었습니다. 이제 집도 없어지고 가정도 사라지자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람은 한 번도 객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를 미워하지만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홧김이 아니라 냉철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 불안하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도 저에게 서명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감정으로 저를 묶어두려 하지 않으며 아무도 네가 지금은 자식을 위해서 아무도 네가 지금은 자식은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지금 매일 밤 편안히 잠들고 깨어나면 머리 아프지도 않고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해 사는 집은 문 없는 감옥과 같다는 것을요. 저는 칠순의 인생에 두 번째 시작이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옛집을 떠나 새로운 도시로 향하는 기차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조금 허전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타일 한 조각이 비어 있어 바람이 불며 시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부드러운 알라기자와 따뜻한 녹두차 한 잔이 있습니다. 햇살에 손등이 뜨거워지지만 저는 그 비어있던 타일이 다시 채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늘봄 실버타운이라는 실버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하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원이 딸린 아파트 건물입니다. 4층 높이에 한두 가구의 어르신들만 살고 시끄럽지 않고 규칙은 많지만 따뜻합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모두 인내심이 많고 저를 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매주 순찰하며 모든 거주자의 경력을 파악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요금을 재촉하는 일도 없고 전화를 대고 한숨 쉬는 일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제가 언제 죽어서 제 집을 넘겨받을지 노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 온 첫 며칠 동안 저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조용하고 남북으로 트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유리창을 닫고 책을 읽고 물을 마셨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누웠습니다. 혼자였고 아무도 밥 먹으라고 재촉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제 생각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넷째 날 오후, 저는 베란다에서 족욕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르고 자그마한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고 연보라색 운동복을 입고 손에는 플라스틱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죠? 저는 오정분이에요. 위층에 살아요. 제가 만든 호박죽 좀 가져왔는데 맛 좀 보실래요? 저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거리낌 없이 바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임시죠? 제가 말이 좀 빨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눈빛이 맑은 걸 보니 조용히 여샘을 보내고 싶은 분 같네요. 저는 그녀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오정분 씨는요? 저요? 저는 그냥 늙은 수다쟁이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4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죠. 이제 강의는 안 하지만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이렇게 당신을 방해하러 왔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웃음기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제가 옛집을 떠난 후 만난 첫 친구였습니다. 오정분 씨는 다른 어르신들처럼 경 이야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유머러스한 에피소드, 젊은 시절 학생들과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 심지어는 남편이 살아생전 김치를 몰래 먹다가 그녀에게 들켰던 오래된 옛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정겹고 활기차게 살았지만 끈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1년에 2번도 채 전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불을 밝혀야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언가에 찔린 듯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가족들이 저와 함께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가고 작은 슈퍼마켓을 구경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제 방에 와서 글씨를 쓰고 저는 옆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림을요. 젊은 시절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나중에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와 남편 임시를 위해 저의 작은 취미를 완전히 그러다가 어느 날 오정분 씨가 저를 커밋니다. 그림을 다 그림 교실로 데려갔고 저는 다시 붓을로 데려갔고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수채화가 빗돌빼돌빼돌빼돌빼돌다. 커뮤니티에서는 또한 디지털 교실을 개설하여 어르신들에게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버스 노선을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정분 씨가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직접 배우세요. 저는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침침하고 손이다. 나중에 저는 천천히 기억하고 필기를 하고 연습했습니다. 손은 계좌 이체와 영상통화를 배웠습니다. 심지어 사진 찍는 법까지 배웠는데 고정 기능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긴 했지만 그럴듯하게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진료 예약을 해야 하는데 좀처럼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눌러주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거 할 줄 아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배웠어요. 나중에 커뮤니티 직원들이 저에게 자원봉사를 부탁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로비에 앉아 그들에게 단계별로 조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저는 민망해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집에서 저에게 돈을 의지해야 하거나 집에서 저에게 돈을 의지해야 하거나 손주를 돌봐야 해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밤에 저는 베란다에 앉아 제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어머니라는 역할 속에 살면서 제가 없으면 아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반드시 버텨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요. 그들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울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일입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잘 돌보면 됩니다. 오정분 씨가 말했듯이 삶은 당신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오정분 씨와 약속해서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습니다. 가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커뮤니티 광장의 도리자에 앉아 다른 어르신들이 해금을 켜거나 가야금을 타는 것을 들으며 옛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후회할지 안 할지 생각하지 않고 그 집이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그 낡은 집에서 나왔고 제 마음 또한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마음 또한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임기준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집주입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오정분 씨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선명한 초록색 반팔 셔츠를 입고 얼굴에는 연한 분홍빛 화장을 살짝 했으며 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마치 50살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자, 귀진 씨, 마침내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을 축하하며 그녀가 잔을 들고 크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저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말은 많지만 결코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는 당신을 축하하며 우리는 그렇게 늘봄 실버타운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4~5명의 할머니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과일, 녹두차, 그리고 적당히 우려낸 맑은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정원의 포도나무 덩굴 사이로 비쳐들어 모든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고 환하게 비췄습니다. 바람은 살랑거렸고 모기도 소음도 없었으며 아무도 서둘러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려졌고 제 마음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는 지나가던 어르신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들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다가 한두 마디 말을 건네고는 다시 웃음소리를 뒤에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정말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책임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며 남을 위해 살던 그 역할로 돌아온 것도 아니며 그리고 지금의 지성이 저는 그의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 집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집 안은 커튼에 곰팡이가 피었고 매트리스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빨지 않은 옷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해집니다. 아마 박 변호사의 조수가 말했을 수도 있고 예전 미화 씨가 알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간 그가 저지른 70년간 그가 저지른 2년간 그가 저지른 그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낮에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가끔 지나가다 말하기를 그 집은 하루 종일 창문을 열지 않고 가끔 담배 연기가 새어나와 옆집 할머니가 기침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마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더 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지성 대표님이라고 부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친척들을 찾아가 보려 했지만 자업자득이야 당연한 결과라고 친척들은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편을 들어주었지만 이제 집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누가 그를 신경 쓰겠습니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당신을 옹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보려 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니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떠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멀리서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가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그는 천둥을 무서워해서 천둥이 칠 때마다 제 품으로 파고들곤 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엄마 여기 있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철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철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자 마음속에는 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용속에는 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서 사인하세요 라는 말에 가슴이 꽉 막혔고 소파에 앉아 눈앞이 캄캄해지던 그 순간의 고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겠지만 저는 그것이 요구가 아니라 선고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제가 이제 퇴장해야 한다고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잊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며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정원에 앉아 찻잔을 들고 하늘가의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귓가에는 사람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 누군가의 노랫소리, 하모니카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조용필 씨 대사를 흉내내어 우리를 박장대소하게 했습니다. 이 순간 문득 그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날 찾지 마라. 나는 잘 지낼 것이다. 이제 저는 정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낸다는 것이 집을 좋은 값에 팔아서도 아니고 제가 이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마침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침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쏟지 않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저는 그가 통곡하며 사과하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그가 갑자기 깨닫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가 언젠가 앉아서 손에 든 술병을 내려놓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독한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 탐욕스러웠던 것입니다. 제가 매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마음이 차가워진 것입니다. 해는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잔을 들고 한 번, 또 한 번 건배했습니다. 저는 취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붉었고 몸은 따뜻했으며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정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 귀진 씨, 우리 자신을 위해 건배합시다. 저는 잔 속의 옅은 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석양이 눈에 비치는 듯 살짝 시큰했습니다. 살짝 시큰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그녀의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그러고는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는 상처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간에게 치유된 작은 아픔의 흔적이 웃음 속에서 천천히 아물어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여전히 낡은 소파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고 술병은 바닥에 굴러다니겠죠. 아무도 그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고 아무도 그와 함께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딸도 이미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가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은 이미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석연이 저물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다시 떠오를 테니까요. 임기진 씨는 칠순 생신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혹시나 예정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답을 얻었습니다. 어서 사인하세요라는 감정 없는 재촉 한마디가 그녀의 수십 년간의 고생과 희망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다투지도 울지도 않고 그녀는 다투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식기를 정리하며 희망을 씁니다. 그저 묵묵히 식기를 정리하며 희망을 씁니다. 나중에 그녀는 쓰러져 입원했고 의사의 그녀는 쓰러져 입원했고 집은 이미 내놓았고 계좌도 이미 옮겨놓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아들에게 마지막 체면을 지켜주려 했을 뿐 그 식사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쪽지를 남기고 집은 팔았으니 날 찾지 마라. 나는 잘 지낼 것이다 라는 가벼운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그녀는 잡녀를 자기 자잡고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봄 실버타운으로 이사했고 오정분 씨를 만나. 반면 그녀의 아들은 집을 잃었고 가정도 결혼도 아이도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친척들마저도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이 엄마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조차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었을 때 모두 임기진 씨처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억누르지 않으며 명료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00명의 구독자 목표 달성을 도와주신 몇 번째 분이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5,000명의 구독자 목표 달성을 도와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사연,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